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도덕적 의무를 가리키는 이 단어를 저는 요즘 경제 뉴스를 볼 때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돈, 이 경제 분야이기 때문이겠죠. 지난주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알면서도 매도해 주가가 10% 가깝게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외친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뇌물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블레스 말라드, 병들고 부패한 귀족이라는 뜻이라네요. 2018년 4월 9일 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생생한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치인들이 관련된 비리 게이트가 터지면요, 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배달 사고라는 단어입니다. 사과 박스 한가득 현금을 넣어서 유력 정치인에게 전달하는데 이걸 중간에서 누가 꿀꺽 하는 거죠. 이 그림이 다른 곳도 아닌 주식시장에서, 그것도 국내 1위 증권사라고 주장하는 삼성증권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달 사고가 아닌 배당 사고입니다. 삼성증권 우리 사주 배당 오류 사건인데요. 직원들에게 배당할 1,000원의 현금을 1,000주의 주식으로 준 이 황당한 사건,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뜯어본다고 표현했어요. 네네. 정말 뜯어보려고요, 한번. 네네. 네.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그렇게 제가 뜯어본다고 표현했는데 우아하게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하면은 제가 좀 민망하지만 네. 제가 이 분노를 담아서 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먼저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사주라는 게 뭡니까? 네, 일단 근로자들이 우리 사주 조합을 결성을 해서요. 네. 자기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좋은 제도네요. 네네. 임직원들이 이제 주주로서 네. 배당금 에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회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이제 네. 참여를 하고 네. 회사의 성과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 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네. 기업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네. 부분들에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한 제도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사주 네. 이거를 언제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우리 사주라는 거는 네. 사주 조합을 결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결성된 이후에 종업원들에게 그 우리 사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들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 부여를. 보통 일반적으로 네. 사주 조합이 결성될 될 때? 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정해진 네. 그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씩 주는 거군요.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종업원들이 바뀌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종업원들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 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죠. 그러면 그 기회를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한 번 네. 이제 주어졌던 건데.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배당을 실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 그 배당을 실시할 때 네.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000원을 입력해야 되는데 1,000주를 입금한 거예요? 입력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주에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목요일 종가 당시로 네. 39,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39,000원 하는 한 주에 1,000원씩이 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1,000주가 됐으니까 38,000원짜리 1,000주가 39,000원짜리 1,000주가 네. 지급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총액이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28억
28억 정도가 28억 원이 네. 지급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28억 주가 지급이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122조가 되는 겁니다. 와, 제가 이렇게 자꾸 헤매는 이유가요. 저는 조를 들어봤겠습니까? 억을 만져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헷갈리고 헤매는데, 근데 지금 기사에서는 네. 이게 신임 애널리스트가 저지른 실수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증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게 한 사람의 실수로 가능할까? 이 정도의 규모의 사고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 업무를 하다가 이제 나타난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배당 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복잡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1,000원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됐다. 네. 그러면 한 주당 1,000원씩만 지급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간단한 업무인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간단한 업무에서 실수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한 사람이 간단하게 배당 액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여태까지는 업무가 진행되어 왔고요. 네. 사실 이런 업무들이 다른 금융권의 영역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워낙 간단한 업무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실수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수로 보시는 거예요? 실수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작업이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물론 간단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걸 실수했을 때 이렇게 파급이 크다면 그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서로가 서로를 더블 체크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상식선에서 들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규제가 적용하는 바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원들 간의 이상 거래 내지는 이상 직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걸 갖추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 이상 거래 행위가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스크리닝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이번 사안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이제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아마 이번 사고를 통해서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제가 화가 나는 건 실수를 해서 했다 쳐도 그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들은 이게 실수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걸.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죠. 봐야죠. 네. 그런데 16명이 이 주식을 그냥 시장에 내다 판 거예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증권업 내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증권사 직원이면 당연히 여기에는 뭔가 착오가 있다 내지는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정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설사 이런 주식을 한번 팔아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게 매도가 행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매도가 이루어졌으면 실질적으로 매도 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화요일 날 계좌에 입금, 그러니까 내일 계좌에 입금이 되거든요. 벌써 이렇게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그런 이제 금융회사의 직원이라면 이 구조를 모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매도를 해도 화요일 날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러한 매도 행위가 이제 사후적으로 다시 이렇게 검증이 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하기 어려운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죠, 실장님.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저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면 이러한 매도 행위로부터 내 돈을 챙겨 나갈 가능성은 제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 주문이 실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이유로서
어떠한 원인으로서 이러한 매도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네. 진상조사가 분명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16명이 됐고요. 또 여러 과정상 이게 될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았을 텐데 네. 이걸 과연 그냥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점검과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6624님도 삼성증권 사태에는 거대한 공매도 세력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잠깐의 엄청난 수익을 그들이 올렸거든요. 수사하고 위조 주식을 판 직원들 모두 구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공매도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이 16명의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장에 내놨고 매도가 네네. 많아지니까 주가가 1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피해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날 500만 주 정도가 이제 매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럼으로써 많이 떨어질 때 11.6%까지 삼성증권의 네네. 주식이 떨어졌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에 삼성증권이 이제 사태 수습을 나서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3.6%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장이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극심한 변동성들이 나타났고요. 네. 여기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일부 개인 투자자들께서 주식을 팔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제책을 제시를 할 거냐. 물론 지금 금융당국에서 삼성증권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구제해 줄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작업들이 진행이 될 건지를 사후적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러한 피해 구제와 관련된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자면 뭐 집단 소송이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죠. 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자본시장 실장과 함께 이 삼성증권 잘못된 이 배당 문제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민청원에서 지금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함께 공매도 금지도 함께 청원을 했습니다. 공매도 이 단어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예요. 공매도에 네네. 대해 조금 쉽게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매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네. 매도한 후에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해서 되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 나는 주식이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빌려온 주식을 시장에 매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예상한 것처럼 진짜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네. 떨어진 주가에서 다시 주식을 되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주식을 빌려온 주식이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되사서 이 주식을 상환하게 되면 네. 떨어진 가격만큼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거래 기법을 공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어쨌건.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요? 공매도는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는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차입 공매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에 네.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고요. 해외의 경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선진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네. 차입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청원에서는 이 공매도조차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공매도에 대한 대단한 굉장히 강력한 지금 이제 불만들이 지금 형성되어 네.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전에 뭐 한미약품 사태라든지 혹은 그런 이제 유사 상황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관련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네. 공매도가
시세 조작에 악용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런 불만들이 이제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좀 공매도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차라리 폐지를 해달라라는 청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 공매도를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개인들에게도 허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피해가 생길 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으니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지를 시켜달라는 건데 그럼 실장님은 공매도가 지금 말씀으로 듣기엔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공매도에 관한 문제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자유롭게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일이 있다고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는 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장 상황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쉽게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동일선상에 설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업이 실수했다, 기업이 실수했다 치고요. 그렇게 믿자고요, 우리. 그러면 한국거래소는 뭘 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래소 차원에서의 이런 실수 아니면 이런 문제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는 거래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는 지금 얼마나 주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지는 효율성, 그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러한 종류의 사고는 사실상 거래소 단위에서 해결이 시도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권사 단위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증권사 계좌 관리 시스템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거래소 차원에서의 접근하는 것보다는 증권사 차원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권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쉽고 확실하겠죠.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라든지 뭐 거래소라든지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또 우리 이런 전문가, 우리 황세훈 실장님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민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플러스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 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 주식 오류로 불거진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만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자본시장 실장님, 우리 황세훈 실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매도,
2번 공술의 공수거, 1번 공매도, 2번 공술의 공수거. 지금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2부로 갈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한 주의 시작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 건가요? 저도 그 관련 기사 좀 보았는데요. 주로 많이 언급되는 품목이 오징어랑 쭈꾸미 쪽이더라고요. 네.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징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는데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한 5개년 동안을 보면은 살오징어 생산량이 평균 15만 톤 정도는 되었어요. 네. 근데 지난해 이게 8만 7천 톤 정도로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네. 또 올해도 상황이 많이 나아지진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 감소 원인 중에 하나가 최근 그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렇군요. 오징어가 이제 난류성 어종이라고는 하지만 산란기에 해수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해를 사이에 끼고 있는 인근 일본 또한 비슷한 처지고요. 또 가격이 오르는 또 다른 원인이라면 현재 금어기라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어종 보호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금어기 이제 정부에서 정한 어종 보호 기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쭈꾸미도 이번부터 새로 이 금어기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 마찬가지로 쭈꾸미도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과 상황이 극약 처방을 할 정도가 돼가지고 네. 올해부터는 쭈꾸미를 아예 신설을 했어요. 금어기에 대해서. 네네. 단순히 뭐 금어기만 신설한 건 아니고 자원 보호를 위해서 주산지가 충남 보령 쪽인데 뭐 총 4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산란 서식장을 또 조성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금어기가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3개월 정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쭈꾸미를 잡다가 적발이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네. 올해부터 이거는 또 신설되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쭈꾸미 이야기 또 오징어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동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오르는 거 위주로 말씀해 주셔서 네. 우리 주부들을 좌절시키셨잖아요. 아, 네. 네. 이번 주는 저렴해지는 걸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지금 저렴해지는 품목들은 채소랑 과일 쪽 중에서 특히 오이, 애호박 종류가 가격이 5에서 한 10% 정도씩 일주일 만에 저렴해졌고요. 네. 또 딸기도 100g에 940원 정도로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예년보다 좀 저렴하다 하는 품목은 파 종류가 특히 저렴해요. 네. 양파, 대파, 쪽파. 특히 쪽파는 평소에 키로에 한 4,000원 정도씩 했는데 요즘에는 2,500원 정도로 많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네. 장 보실 때 보이면 한 달씩 사시면 되겠고 네. 과일 중에서는 사과나 배 그리고 멜론, 오렌지를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네. 오렌지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에 9,200원이니까 개당 한 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네. 이번 주에 그 먹기 좋은 제철 먹거리로 아스파라거스 꼽아주셨는데 이것도 먹고 또 싸지는 오렌지도 같이 사서 먹으면 저녁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장바구니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생생한 정보로 다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백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월요일 2부 이 시간에는요. 생생한 경제 문제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코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복잡한데요. 이게 법적인 문제랑 얽히면 정말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경제 법률 이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구원투수를 모셨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실물이 더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안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아니 우리 작가가 변호사님을 섭외한
취재하면서 두 아줌마 중에 어떤 아줌마의 기가 더 센지 궁금하다. 어떨 것 같으세요? 저 딱 보셨는데. 굉장히 의아한 게 네. 저는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누가 봐도 앵커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 기가 더 센 걸로. 그럼 우리 작가님은 저는 최단비 변호사님에게 걸겠다고 지금 보도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 코너 들으시면서 어떤 아줌마가 더 기가 센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상법 전공하셨어요. 네. 아니, 경제도 복잡한데요. 이 법률까지 합쳐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너무 어렵고요. 네. 장난이고요. 사실은 경제랑 법이 좀 다른 것 같지만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뉴스들 중에서 아주 경제로 풀 수 있는 밀접한 법률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또 그런 경제 법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살펴보기 전에요. 아까 2시쯤이었어요, 변호사님.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는데 드디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맞습니다. 우리 다 알았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죠. 네. 이 구속이 되고 나서 이 구속 기간이 남아 있어서 추가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협조를 잘 하지 않아서 보강 수사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드디어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여러 가지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라든지 아니면 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받은 뭐 민간 영역 불법 자금 등이라든지 아니면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다스로부터 돈을 받은 뭐 횡령 아니면 배임 또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하게 했던 뇌물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청와대 문건 유출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지금 유죄 혐의를 보고 기소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기소한 금액만 보더라도요. 그러게요. 110억 원의 뇌물, 350억 원의 횡령 액수입니다. 아니, 이 프로그램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청취자가 억 단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10억 뇌물은 익숙해하고 싶지 않은 숫자예요. 그렇죠. 도대체 그러면은 법원이 만약에 이 검찰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법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선고가 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정경제법상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이에요. 그 뇌물의 액수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소된 금액만 110억 원이기 때문에 특경법상의 뇌물 같은 경우는 1억 뭐 이상만 되더라도 거의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년 이상의 형은 일단 법정형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슬픈 역사의 반복, 개탄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참 슬픈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에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잠시 그 현장 소리 듣고 오시죠.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혐의가 18개라고 들었습니다. 이 혐의가 다 더해져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이 징역하고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이제 징역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미국은 징역 뭐 100년, 200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징역이 낮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징역을 합산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합산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뇌물 하나가 10년이면 뇌물 10개면 100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가장 형이 높은 것에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합니다. 형이 높은 것에 2분의 1만 가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년 이상 특가법상의 10년 이상이고요. 10년 이상이고 유기징역은 30년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2분의 1 가중한 것 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인 것이고요. 벌금 같은 경우는 뇌물 액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뇌물 액수, 받은 뇌물 액수 곱하기 2배에서 5배 내에서 정하는 거라서요. 현재 이번에 뇌물 액수 곱하기
2배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인데 네. 최순실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받아야 되는데 최순실 씨가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었어요. 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법조에는 대부분 예상한 형량이랑 거의 그 정도. 똑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30년을 구형을 했고요. 네. 30년 구형에서 보통은 구형량보다 적게 나오고 최순실 씨와의 모든 사실관계가 거의 유사한데 최순실 씨는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도 그렇죠. 보통 공무원이 아닌 국가의 최고 공무원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더 유죄의 형량이 높을 거란 예상은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게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범인데 네. 24년은 낫지 않느냐 또 이러한 견해들도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차의 국정농단 재판이 끝난 것이지 네. 아직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다 본다면 아무래도 24년보다는 더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최종의 형량은 재판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경제 프로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범죄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네. 것만 일단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형량은 뇌물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겠죠. 18개 중에 5개가 뇌물과 관련된 맞습니다. 부분이에요. 네네. 5개가 먼저 구분을 하자면 일반 뇌물죄가 있고 제3자 뇌물죄가 있어요. 네. 일반 뇌물죄는 본인한테 직접 준 것이라고 보면 되고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 되는 건데 이게 두 개가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직접 뇌물죄 같은 경우는 대가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유죄가 인정이 그렇겠죠. 되는데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한 부분 이것을 직접 뇌물죄로 봤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아닌데 이게 왜 직접 뇌물죄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봤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가 받은 승마 지원을 뇌물이라고 본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유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쟁점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추후에 말씀하겠지만 과연 세필의 말에 대해서 뇌물인 거 아닌가. 이 네, 부분이 네. 이제 좀 논점이 있었고 네. 두 번째가 제3자 뇌물죄인데 제3자 뇌물죄는 롯데그룹, SK그룹, 삼성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와 SK는 유죄가 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롯데와 SK 그리고 삼성의 이 유죄와 무죄를 가른 이유는 네. 제3자 뇌물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 때문이에요. 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되는데 쉽게 말하면 롯데그룹과 SK그룹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롯데는 면세점과 관련된 인허가와 네. 관련된 것이었고요. SK그룹은 그 당시에 SK그룹의 현안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생의 가석방 등과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 봐줘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나 면세점 줘. 그렇죠. 내 남동생 석방시켜 줘.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런데 삼성과 관련되어서는 뭐 영재센터라든지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주면서 네. 요구한 것이 경영권 승계라는 내용이었다는 건데 공소장에 보면 경영권 승계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네. 도대체 어떠한 것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현안이 있었냐.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네. 그 부분이 현재 나타나 있는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추상적이어서 경제적인 승계와 관련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최순실 씨의 1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모두 다 동일한 판단입니다. 네, 동일하게 무죄가 된 그렇죠. 거죠. 그 네.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이 재판에 대한 뉴스 해석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말 사이에. 근데 저희는 경제 프로그램이어서요. 경제와 관련된 법률, 법적인 논쟁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제 이 180억 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네.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거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죠. 예. 재산이 다 동결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검찰이 처음에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재산도 같이 동결을 시켰어요. 근데 네. 동결을 시킨 지금 재산이 알려진 바로는 내곡동집 28억 원이랑 수표 1억 원짜리 30장 네. 총 58억 원이 동결이 되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금만 180억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금만으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결된 재산으로는 다 납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현장 목소리
소리 들어봤지만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할 때 환영유치 3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환영유치라고 하는 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벌금을 대신해서 유치장에 유치돼 있는 상태예요. 네. 쉽게 말하면 징역과 유사한 건데 3년을 최대한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징역 24년 더하기 환영유치 3년에서 징역 27년과 유사한 1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황제노역 관련해서 어떤 기업 회장 뉴스 막 맞아요. 봤는데 예. 또 비슷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최단비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 추징금 이야기 또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어떤 조사가 펼쳐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로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5331님 최 변호사님 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중에 누가 더 나쁘나요? 하셨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경제적 측면에서요. 네. 경제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 사익을 추구한 것이 더 나쁜데 사실 둘 다 추구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간 것은 적다라는 판결문 내용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징을 안 했어요. 최순실 씨한테만 추징을 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징을 안 했습니다. 굳이 경제랑 연결시켜서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더 나쁘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머니로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팩트로만 말씀드렸습니다. 0984님, 두 분의 기는 막상 막하로 결정합니다. 3007님, 최단비 변호사님은 탤런트해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누굽니까? 3007님. 이거 제 지인인가요? 지인 같아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뉴스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생활과 관련된 네. 경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이 SK텔레콤의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인데 사실 이게 긴 시간이에요. 요즘 같은 때. 그럼요. 최 변호사님도 이 통신사 사용하세요? 네, 이 통신사 사용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변호사님이 이 시간에 의뢰인이 전화할 수도 있죠. 방송섭외가 전화할 수도 있죠.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날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날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좀 사실 다행이었네요. 이날 통신이 안 되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바빠서.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SK텔레콤이 해당 시간대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메시지 장애 겪은 고객 있다면 보상해주겠다 했어요. 해야죠. 보상을 네. 해야 되는데 SK텔레콤 약관에 고객의 책임이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네. 그것을 최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SK에서는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겠다. 근데 이 월정액의 기준이 요금 할인 우리 보통 받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받죠. 그죠. 할인받기 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그럼 나 좀 돈 좀 많이 받나? 그러게요.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받을 피해 고객의 금액을 대략 산정해 보면 한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600원에서 7,300원이요? 아니 근데 이거 저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도? 그렇죠. 2014년도에도 이 SK텔레콤이 대규모 통신장애를 일으킨 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SK텔레콤 사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보상안을 밝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 배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시간까지 해서 보상금액 한 4,000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받긴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네. 이거 받으러 가는 그 과정 절차가 4,000원보다 더 가치로 따지자면 더 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자꾸 불리한 이유가 이제 약관이 그렇게 그렇죠. 돼 있나요? 네. 이거 왜 못 고쳐요? 사실은 약관이라고 하는 게 네.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내가 그 약속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니까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을 무효라고 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후 약방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미리 알았으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벌써 보상안이 통보가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같은 세대에 네. 거의 2시간 만이 통화가 안 된다는 건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통화가 안 된 거에 대한 배상 말고요. 그 통화가 안 됨으로써 저에게 아주 큰 해를 입었다. 예를 들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섭외 전화를 놓쳤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119에 전화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먹통이 돼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든지 이런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보상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일어나는 손해와 아까 말씀하신 건 내가 하필 그때 너무 아팠다. 특별하게 일어나는 손해가 있어요. 네. 네. 특별하게 일어나는 손해는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인식할 수 없었으면 손해배상을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계약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상대방, 그러니까 청구하는 우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119에 전화를 못 걸고 이런 건 받기가 어려운데 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 600원에서 7,300원은 그동안 우리가 통화를 못한 데에 대한 일반적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 같은 때에 통화를 못한 것만이 핸드폰을 안 사용하는 일반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요새 같을 때에 제가 유선 전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공중전화 찾기도 어려워요. 그거 너무 힘들고요. 동전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해를 판단하는 그 법원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아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가는 행위들과 같은 경우에 특정한 사안별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3배의 징벌제도들이 있어요. 3배. 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형법상으로 뭐 징역, 네. 벌금 이렇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벌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돈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물론 이런 일반적인 민사성 손해배상에는 우리가 적용이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배적인 징벌배상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3배 징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손해를 인정하는 것의 범위는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법을 전공한 변호사님이 하실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기면요. 그럴 것 같고 다른 건 좀 차치하더라도 약관 좀 쉽고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설명해주면 저 사실은 됐고요. 네, 여기 사인하면 돼요. 맞습니다. 이러고 가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건데 사실 소비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려워요. 약관을 소비자가 읽기 쉽게 안 만들어져 있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두껍고요. 네. 젊은 사람도 읽기 어려운데 특히 노인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읽기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도 좀 첨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들 우리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법정까지 가게 된 그런 경우 혹은 법정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 달에 한 번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824님, 법을 모르는 저 같은 소시민은 요즘 방송 듣다 보면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오르내리는 전 대통령의 경제 관련 범죄 돈은 감도 안 와요.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설명해 주시는 덕에 쉽게 이해가 갑니다. 단비 같은 최 변호사님 단비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들 지인이 아닐까요? 지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다음 달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익선입니다. 저랑은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인연이 있었던 김혜민 프로듀서가 생생경제를 이끌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출연자 그리고 청취자를 모두 신나게 만들 줄 아는 PD입니다. 앞으로 알기 쉽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모두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잘 만들어줄 거고요. 여러분도 큰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민 씨 축하해요. 네, 우리 이익선 진행자의 밝은 기운이 축하 인사로 전해져서요. 우리 생생경제도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와, 여러분도 오늘 문자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5705님, 운전하다가 잠시 대기 중에 문자 남깁니다. 1번 공매도 하셨습니다. 8516님,
1번 공매도 일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7674님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운전 중에 손님이 보내보라고 해서 갓길에 세우고 급히 보냅니다. 공매주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마 공매도일 거예요. 그쵸? 6600님 공매도 오징어 쭈꾸미도 먹기 어렵겠네요. 옛날 도루묵처럼요 하셨고요. 0760님 공매도 YTN 라디오 청취하니 뉴스가 귀에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공수래 공수가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이 말 하려고요. 저희 보기에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오늘 새싹 청취자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감사하고요. 이 기운 잘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생생하게 생생경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받아서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올게요.